제가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제 지갑을 찾으셨다고요? 살해를 하겠다며 지갑을 열던 백만장자. 박미나 회장의 손이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왜? 25년 전 죽은 남편과 소름 끼치게 닮은 얼굴과 눈매. 부산역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낡은 지갑 하나가 이 둘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2025년 1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부산역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한 청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의 이름은 최민호입니다. 올해 나이 27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벌써 3일째였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꼬박 3일을 굶은 겁니다. 민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흩어졌어요. 그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한탄했죠. 일당 먹고 도망간 소장님. 민호가 허공에 대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돈 좀 주세요. 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몸뚱어리 하나 믿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세상은 이 고아 청년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악독한 현장 소장이 민호의 2달 동안 피땀 흘려번 돈 400만 원을 들고 야반도주에 버렸거든요. 밀린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민호에게 남은 건 다해진 운동화 한 켤레와 얇은 점퍼뿐이었죠. 그때 천둥 같은 소리가 배에서 울렸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저만치 놓인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보였거든요. 국물이 조금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생각했죠. 아니야, 그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정신 차려, 쓰레기를 뒤지면 정말 끝이야. 민호는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쓰레기통 옆 더러운 눈 구덩이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낡지만 귀한 지갑이었어요. 민호는 홀린 듯 지갑을 주워 올렸습니다. 묵직했죠.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뭉치와 100만 원짜리 수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300만 원은 좋게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삼키며 놀란 소리를 냈죠.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 돈이면 당장 따뜻한 국밥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잖아요. 찜질방에 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도 있고 밀린 월세를 내고 다시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도 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CCTV도 없는 캄캄한 골목길이었죠. 그냥 눈 딱 감고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죠. 가져가, 넌 세상한테 뺏기기만 했잖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 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려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갑 안쪽 투명한 비닐 속에 끼워져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민호는 의아해 사진을 들여다봤죠. 이건 초음파 사진?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콩알만한 태아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아가. 그 아래 줄에는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고아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비록 부모 없이 컸어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여야 한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고름이 나는 법이야. 민호는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거지지 도둑놈은 아니야. 민호는 지갑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굶어 죽어도 남의 돈엔 손 안 대. 그는 지갑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죠. 파출소로 가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지갑을 품에 꼭 안고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원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 바르게 살라고. 민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산역 파출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쳤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부산역 파출소였습니다. 난로의 온기가 훅 밀려오자 얼어붙었던 민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어요. 당직을 서던 김순경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물었죠. 뭐야? 떡진 머리, 꼬질꼬질한 옷차림, 퀭한 눈을 한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거든요. 지갑을 주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주었습니다. 김순경은 지갑을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현금과 수표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 후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민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추궁했죠. 너 솔직히 말해 이거 훔쳤지? 훔쳤다가 금액이 너무 커서 겁나니까 가져온 거 아니야?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주운 겁니다. 신분증 내봐. 김순경이 손을 내밀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저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민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즉 거봐 신분도 불분명하고 신분증도 없고. 김순경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딱 보니 건질 게 하나도 없네. 잠깐 저기 앉아 있어. 민호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도둑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죠. 그냥 가져버릴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쯤이었습니다. 파출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에 단정한 올림머리를 했지만 한쪽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온 모습이었죠. 대형 그룹의 총수 55살의 박미나 회장이었습니다. 제 지갑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미나가 절박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순경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이며 지갑을 건넸습니다. 오셨습니까? 이 친구가 가져온 건데 혹시 손 뗀 건 없는지 안에 현금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미나는 현금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돈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닐 속에 꽂힌 초음파 사진을 꺼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여보, 나 이거 잃어버리면 죽으려고 했어. 25년 전 죽은 남편과 함께 보며 웃었던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한참을 안도하던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호를 바라보았죠. 학생이 찾아준 거예요? 민호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호의 맑고 큰 눈망울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미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 눈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와 맑은 갈색 눈동자. 그것은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정우진을 떠올리게 했죠.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남자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미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중얼거렸죠. 당신. 배고픔에 지쳐 창백해진 민호의 얼굴에서 미나는 죽은 남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25년 만에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창백해진 민호의 얼굴에서 미나는 죽은 남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김순경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회장님 아시는 사람입니까? 김순경의 목소리가 파출소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미나는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죠. 눈앞에 있는 건 죽은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노숙자 행색을 한 낯선 청년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애써 태어난 척 한 걸음 물러서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민호의 얼굴에 머물렀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맑은 갈색 눈동자가 너무나 닮았거든요. 굳게 담은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새까지 똑같았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정우진의 20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설마. 미나의 가슴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일까? 25년 만에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죠.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 벌써 몇 번이나 속았었잖아. 지난 25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으니까요.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만 보면 가슴이 뛰었고 유전자 검사도 수십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불일치였죠. 이번에도 헛된 희망일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김순경에게 말했어요. 저 지갑 주인분 오셨으니까 저는 가봐도 되죠?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도둑 취급을 받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파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파출소가 떠나갈 듯 크고 우렁찬 뱃속 소리가 울려 퍼졌죠. 꼬르륵. 민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김순경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야, 너 배 많이 고픈가 보다. 그러게 왜 굶고 다니냐? 민호는 창피함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미나가 다급하게 민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팔을 꽉 붙잡으며 외쳤죠. 잠깐만요.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이 민호의 낡은 점퍼를 스쳤습니다. 뼈밖에 없는 앙상한 팔뚝이 손에 잡혔죠. 순간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미나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살해를 해야죠. 이렇게 큰 돈을 찾아줬는데. 민호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살해 받으려고 찾아준 거 아닙니다. 그냥 주운 거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미나는 잡은 팔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요. 소리를 들어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자존심은 밥을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본능은 침을 삼키고 있었죠. 미나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한테 아주 소중한 걸 찾아줬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사진을 지켜줬다고요. 밥 한 끼 대접 못하고 보내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요. 미나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마워하는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습니다. 소박한 대답에 미나의 마음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스테이크도 아니고 뷔페도 아니고 고작 국밥이라니요. 이 청년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그래요. 국밥 먹으러 가요. 제일 맛있는 집으로 가요. 미나가 앞장서 파출소 문을 열며 밝게 말했죠.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민호의 등 뒤로 가로등 불빛이 비쳤죠. 미나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걸음걸이마저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일까? 미나의 가슴속에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까?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채 미나는 민호를 자신의 차에 태우지 않고 나란히 걷기를 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청년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부산역 근처 허름한 순대국밥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 사이로 25년 만에 운명적인 만남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청년에게 밥을 대접했습니다. 부산역 근처 허름한 순대국밥집이었죠. 민호가 허겁지겁 국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미나는 죽은 남편과 겹쳐 보이는 청년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미나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하지만 민호는 3일을 굶은 탓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 했죠. 좁은 식당 안은 난로 열기까지 더해져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민호의 이마와 목줄기를 타고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는 답답한 듯 점퍼를 벗어 옆 의자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자 무의식적으로 셔츠 단추에 손을 댔죠. 하나를 풀었습니다. 둘을 풀었죠. 셋을 풀었습니다. 목을 조르고 있던 단추가 풀리자 청년은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셔츠 깃을 양옆으로 젖혔죠. 그리고 냅킨으로 목덜미와 쇄골 부근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식당 안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였어요. 셔츠깃 사이로 드러난 붉고 선명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흉터였습니다. 마치 붉은 초승달이 뒤집힌 것 같은 기묘한 모양의 화상 흉터였죠. 25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미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남편을 닮은 눈매가 떠올랐습니다. 실종 당시 나이와 똑같은 27살이라는 점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붉은 달 모양의 화상 흉터까지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우연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 잠깐만.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 목의 흉터. 민호는 쑥스러운 듯 셔츠깃을 여미며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보기 흉하죠. 죄송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 대인 거라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핏덩이 때 버려졌는데 그때 이미 화상을 입은 상태였대요.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흉터가 남았다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였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이었죠. 내 새끼 준수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일러도 너무 일렀거든요. 재벌가에는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시아주버니인 정태식 전무가 떠올랐죠. 그가 알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가족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이라든가. 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옆에 둔 낡은 배낭을 끌어당겼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심장을 긁는 듯 했죠. 사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낡아 빠진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인조 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너덜해진 수첩이었죠. 그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비닐 커버 안쪽에 끼워진 무언가를 꺼냈죠. 이게 제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민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죠. 반쪽짜리지만요. 청년의 손바닥 위에는 엄지손가락만한 스티커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비록 색은 바래고 코팅은 벗겨졌지만 형체는 또렷했습니다. 25년 전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죠. 그 품에는 갓난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겨우 틀어막았죠. 그 남자는 미나의 남편 정우진이었습니다. 저 아기는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 준수가 분명했죠.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고아원 앞에 버려졌을 때 베네저고리 주머니에 들어있었대요. 유일하게 저랑 같이 발견된 물건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에 찢어진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거칠게 찢겨나간 단면이 보였죠. 그것은 누군가 억지로 떼어낸 흔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쪽짜리입니다.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 쪽은 찢어져서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찢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민호의 담담한 목소리가 미나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죠. 그 가방 안지갑 속에 바로 그 나머지 반쪽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미나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나머지 반쪽이었죠. 두 사진을 합치면 완벽한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이 고운 아이가 얼마나 험하게 살았으면 손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학생. 아니, 민호 씨. 미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있어요? 거처는 있고.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귀가 빨개졌죠. 사실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쫓겨나고 고시원에서도 나와서 갈 곳이 없습니다. 미나가 단호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집 정원사가 그만둬서 사람이 필요해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당장 갈 곳도 없고 배도 고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을 거절하기 힘들었죠. 마치 오래전 헤어진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저런 눈으로 봐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나는 냅킨으로 눈가를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부산의 야경을 뚫고 미나의 저택으로 향했죠. 민호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던 자신이 회장님의 차를 타고 가다니요.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미나는 백미러를 통해 잠든 민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 금세 잠이 든 모양이었죠. 자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 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되돌려 놓을게. 미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널 이렇게 만든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이제 전쟁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 다음은 아들을 버린 짐승들을 사냥할 차례였죠. 잠시 후 차가 해운대의 거대한 저택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형 그룹 본가였습니다. 정태식 전무가 그토록 탐내던 그곳의 진짜 주인인 민호가 25년 만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죠. 25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랑 같이 발견된 물건입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사진에 찢어진 가장자리를 쓸었어요. 거칠게 찢겨나간 단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떼어낸 흔적이었죠. 보시다시피 반쪽짜리예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 쪽은 찢어져서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찢은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민호의 담담한 목소리가 미나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죠. 그 가방 안지갑 속에 바로 그 나머지 반쪽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나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찢어진 반쪽 사진이 두 사진을 합치면 완벽한 하나가 될 것이었어요. 행복했던 그날의 완전한 가족 사진이. 미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27살 청년의 손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학생.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니, 민호 씨. 지금 하는 일은 있어요? 거처는 있고요.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귀까지 빨개졌어요. 사실은 그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일도 없고 고시원에서도 쫓겨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미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니. 추운 겨울밤에 갈 곳도 없이 떠돌고 있었다니.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미나가 단호하게 제안했습니다. 네. 민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일자리를 드릴게요. 미나가 급하게 말을 지어냈습니다. 마침 우리 집 정원사가 그만둬서 사람이 필요해요. 나무도 손봐야 하고 잔디도 깎아야 하는데 힘쓰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던 참이었어요. 사실 정원사는 멀쩡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들을 곁에 두고 싶었어요. 눈앞에 두고 지켜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정태식의 눈을 피해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정원 관리요? 민호가 망설이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증도 없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요. 힘만 좋으면 돼요. 미나가 민호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손을 보니 일을 야무지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미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요. 숙식 제공해 드릴게요. 월급도 넉넉히 드리고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당장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을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마치 오래전 헤어진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저런 눈으로 봐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가 덧붙여 말했죠. 제가 고아원 원장님 어깨 너머로 가지치기는 좀 배웠어요. 나무 살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래요. 그거면 됐어요. 그녀가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우리 집 정원에 죽어가는 나무가 있거든요. 꼭 살려내야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27년 전 아들 준수가 태어난 날 남편과 함께 심었던 소나무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에도 미나는 그 나무를 아들처럼 여기며 애지중지 키워왔죠. 최근 들어 그 나무가 이유 없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희망을 잃어가는 미나의 마음처럼. 하지만 이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은 여전히 추웠지만 마음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부산의 야경을 가르며 해운대 쪽으로 향했어요. 민호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던 자신이 회장님의 차를 타고 저택으로 가다니요. 이게 다 그 지갑 덕분이야.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도우신 걸지도 몰라. 민호는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 금세 잠이 들었어요.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미나는 백미러를 통해 잠든 민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 때 그대로였어요. 입을 살짝 벌리고 자는 모습, 코를 살짝 찡긋거리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미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확실한 증거를 모으면 전 세계에 내가 내 아들이라고 선포할 거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널 버린 짐승들. 널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제 전쟁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 다음은 아들에게서 25년을 빼앗아간 자들을 심판할 차례였죠. 잠시 후 차가 해운대의 거대한 저택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한빛 그룹 본가였어요. 시동생 정태식 전무가 그토록 탐내던 그곳에 진짜 주인인 민호가 25년 만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층 서재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정태식 전무였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어요. 재수 씨가 웬 놈을 하나 데리고 왔네. 그가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재미있구만. 그의 시선이 차에서 내리는 청년에게 고정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민호의 눈매를 본 순간 정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 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25년 전 자신이 낯선 지방 고아원 앞에 내다버렸던 두 살배기 조카 준수. 울면서 바지 가랑이를 잡던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과 저 청년의 눈빛이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정태식의 손에서 담배가 떨어졌어요. 살아있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핏덩이가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야?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청년이 진짜라는 것을, 자신이 차지하려던 한빛 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두고 보자. 정태식이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25년 동안 공들인 것을 빼앗기게 둘 순 없어.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릴 테니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사람 하나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차가운 겨울밤 해운대 저택에는 따뜻한 재회의 기쁨과 동시에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그를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택 1층에서는 미나가 민호를 별채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민호 씨가 머물 곳이에요. 미나가 깨끗하게 정돈된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반지하 방에 살던 그에게 이 방은 궁전 같았어요. 깨끗한 침대, 개인 욕실, 심지어 작은 거실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민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푹 쉬고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미나가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미나가 방을 나간 후 민호는 푹신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저택 정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25년 된 소나무를 정성껏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미나는 매일 정원에 나와 민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민호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태식 전무였습니다. 그는 냉소를 띤 얼굴로 정원으로 걸어왔죠. 형수님. 정태식이 인상을 쓰며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거짓골을 한 놈은 누굽니까? 그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품격 떨어지게 아무나 집에 들이고 그래요? 미나는 표정을 싹 굳이며 민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새로운 정원사예요. 신경 끄세요. 제 집 사람입니다. 정원사? 정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을 데려와서는. 정태식은 비웃으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작업복을 툭툭 건드렸죠. 야, 고개 좀 들어봐라. 그가 거만하게 명령했습니다. 회장님 집에 들어왔으면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지. 교육을 못 받았나?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에 주먹이 쥐어졌지만 미나를 봐서 참았죠. 석양빛을 받아 민호의 갈색 눈동자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하게 된 최민호입니다. 그 순간 정태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태식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콧날, 저 인매. 그는 25년 전 죽은 형 정우진을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죠. 자신이 낯선 지방 고아원 앞에 내다버렸던 두 살배기 조카 준수였습니다. 정태식이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정체가 뭐야? 도둑 재발절인 격이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사 최민호입니다. 전무님은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민호가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죠. 제가 누구랑 담기라도 했습니까? 정태식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두고 보자. 정태식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 눈에 띄지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릴 테니까. 정태식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등은 공포를 숨기지 못했죠. 정태식은 비서실장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네며 보고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맞고 나이도 27살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왼쪽 쇄골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젠장. 정태식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진짜였어. 그 핏덩이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는 서랍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사 기밀 서류와 현금 다발이었죠. 이걸 저놈 방 천장에 숨겨놔. 정태식이 비릿하게 웃으며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도난 신고를 해. 경찰이 오면 저놈 방을 수색하게 만들고. 하지만 전무님, 비서실장이 망설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요. 상관없어. 정태식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에 먼저 흘려 재벌 회장이 사기꾼에게 속아 집에 들였다고 기자들 불러서 생생하게 찍게 해. 그러면 회장님도 저놈을 지킬 수 없을 거야. 체면이 있지. 재벌 회장이 도둑놈 감싸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상사태다. 정태식의 고함이 2층 서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 금고가 털렸어. 잠옷 차림에 미나가 놀라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어요, 형수님. 정태식이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매각 관련 기밀 서류랑 현금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서류는 회사 운명이 걸린 1급 기밀이었거든요. 곧 경찰차 3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민호는 정원에서 경찰들에게 포위되었어요. 최민호 씨 되십니까?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특수절도 및 산업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민호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절도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찾아보면 나오겠죠. 정태식이 비웃으며 형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놈이 기거하는 별채부터 뒤져봐. 형사들이 민호의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정태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텍스가 좀 헐거워 보이는데 저기를 뜯어보세요. 형사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 마감재를 뜯어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비가 내리듯 하얀 종이 뭉치가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회사 기밀 서류와 5천만 원짜리 수표 뭉치였습니다. 민호는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인데. 정태식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주 대범한 놈이네. 회장님 집 천장에 증거물을 숨기다니. 그는 미리 불러둔 기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 찍어요. 이놈이 바로 재벌 회장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민호에게 수갑이 채워졌죠. 회장님. 민호가 끌려가면서 미나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아니에요. 미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형수님. 정태식이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놈이 회장님 약점 다 파악하고 접근한 거예요. 아들 잃은 거 알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이라고요.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매도 흉터도 사진도 모두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상황은 그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민호를 태우고 멀어지자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 다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이건 누군가의 음모야. 반드시. 미나의 눈빛이 정태식을 향했습니다. 그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미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태식의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민호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민호는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릴 때 버림받았을 때도 이랬을까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존재 자체가 죄였던 걸까요? 하지만 가장 슬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나 회장님마저 자신을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회장님이 나를 믿어주실까?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나는 자신의 서재에서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김 비서.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CCTV 영상을 다 확인해봐요. 누가 민호 씨 방에 들어갔는지.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저택의 보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을 빨리 감기로 돌리던 중 미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거기, 멈춰봐요. 영상 속에는 정태식의 비서실장이 민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리고 10분 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상 즉시 경찰에 보내요. 미나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총동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어제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미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미나가 종이를 가슴에 품으며 울먹였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어. 2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민호는 자신의 아들 준수가 맞았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김비서 차 준비해요. 경찰서로 갑니다. 미나가 변호사단 10명을 대동하고 경찰서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당장 최민호 씨 석방하세요. 미나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증거가. 서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증거요? 미나가 노트북을 펼쳐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태식 전무의 비서가 민호 씨 방에 증거를 몰래 심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본 서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최민호 씨는 제 친아들입니다. 25년 전 실종된 제 아들 준수예요. 서장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5년 전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후 2살배기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미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시동생 정태식이 그 아이를 버렸다는 증거도 확보했어요. 미나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25년 전 우리 집 운전기사였던 박 기사의 증언 녹음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에요. 녹음을 들은 서장은 경악했습니다. 정태식이 조카를 버리라고 명령하는 육성이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즉시 최민호 씨를 석방하고 정태식 전무를 긴급 체포하세요. 미나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서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당장 유치장 문 열어. 최민호 씨 모셔와.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힘없이 걸어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미나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나가 등을 토닥이며 울먹였습니다. 고생했어. 많이 고생했어. 회장님.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수야. 미나가 민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내 준수. 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나는 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는 친자 관계야. 넌 25년 전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야. 민호는 종이를 받아들고 멍하니 결과를 읽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 준수야. 미나가 다시 한번 민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눈앞에 엄마가 있었던 겁니다. 엄마. 민호가 생애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데도 안 보낼 거야. 두 사람은 경찰서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빛 그룹 본사에 경찰차 5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정태식은 회장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곧 저 자리가 내 거야. 그는 회장 의자를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태식 형사팀장이 수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동유기, 살인교사, 무고죄,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정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25년 전 조카 정준수를 유기한 혐의, 형 정우진의 교통사고를 조작한 혐의, 그리고 최민호 씨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입니다. 차가운 수갑이 정태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정태식이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한빛 그룹 전무야.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죠. 재벌이 조카를 버리고 형을 죽이다니. 정태식은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는 회사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태식은 미나와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아니 회장님. 정태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오해요? 미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에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아주버님이 직접 조카를 버리라고 명령한 육성이 다 녹음되어 있죠. 정태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호가 정태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전무님. 아니 작은아버지. 민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5년 전 저를 버린 대가를 이제 치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 이 새끼. 정태식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끌고 가세요. 미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정태식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무너졌죠. 일주일 후 한빛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미나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민호가 서 있었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미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5년 전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2살배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그 후 실종되었죠.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나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청년이 바로 제 친아들 정준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나는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띄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식 전 전무가 25년 전 제 아들을 유기하고 제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되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주주들은 경악했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수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비록 저는 25년을 고아로 살았지만 고아원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직과 성실함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민호가 주주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빛그룹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모든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청년은 이제 없었어요. 그곳에는 당당한 한빛그룹의 후계자가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 한빛그룹 본사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민호는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한빛그룹의 이사로 정식 임명되어 경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미나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나가 도시락을 열었죠. 오늘은 김치찌개 만들었어. 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네. 이제 간도 딱 맞아. 민호가 한 숟가락 떠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그치? 미나가 기뻐하며 민호의 밥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벤치 옆에는 화분에 심긴 작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1년 전 민호가 살려낸 그 25년 된 소나무의 가지를 꺾어 기른 것이었죠. 이 나무 봐. 민호가 소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튼튼하게 자랐어요. 그러게. 미나가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어가던 나무였는데. 내가 살려냈잖아. 이 나무는 저를 닮았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려지고 죽을 뻔했지만 결국 다시 살아났잖아요. 미나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다시 살아났어.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멀리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1년 전 민호가 추위에 떨며 쓰레기통 옆에서 지갑을 주웠던 그 부산역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죠. 어머니. 민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밤 제가 지갑을 그냥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으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지.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맞으셨어요.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미나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원장님께 감사드려야겠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어머니.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원장님 산소에 인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래, 그러자.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을 살랑거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민호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 추운 겨울밤, 배고픔에 쓰러질 것 같던 그 순간, 그리고 300만 원이 든 지갑을 앞에 두고 고민하던 그때를. 만약 그때 지갑을 가져갔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 아들.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봄 햇살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2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기적. 300만 원을 포기한 정직함이 불러온 축복.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모여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